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핵심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의 위기가 왜 은행 시스템 위기인가, 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렸다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태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명 실패, 정치 실패가 달러 패권의 위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들은요, 국채라든가 정부 보증기관이 발행한 MBS는 최고 우량자산입니다. 이른바 안전자산이죠. 거기다가 수익성도 괜찮았어. 이건 우리가 은행들이 바람직하게 자산을 구성한 거예요. 거기다가 은행은 태생적으로요. 태생적으로 제가 뭐랬습니까? 중앙은행의 탄생 배경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행들은 뭐냐면 정부에게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예? 대신 뭐냐면 은행들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법정화폐를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돈놀이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금의 제약성, 금 보유의 제약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이 중앙은행의 탄생 배경이라 했잖아요. 자금 지원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은 태생적으로 의무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은행 입장 속에서도 정부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 국채만큼 안전한 자산도 없거든요. 거기다 수익성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갖고 있게 되면은 은행들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자산평가에서도 높게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왜?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자산의 리스크가 작아지기 때문에요. 모두가 이익이 되는 선택이야. 예?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선택이 교과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권유했던 거예요. 예? 권유했던 거야. 이러한 식의 자산 구성을요. 근데 이 바람직한 선택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지 않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금융감독당국이나 전문가들이 가장 바람직스럽게, 예? 그러니까 최고 우량자산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냐면은 안전자산이니까는 안전자산이라는 게 뭐였어요? 손실도 발생 안 하는 게 안전자산이잖아요. 충격 속에서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자산 구성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된 겁니다. 그걸 왜 그랬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미 국채가 안전자산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럼 미 국채가 손실을 많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격 하락으로요. 왜 하락한 거예요?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의 결과잖아요. 근데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이 이게 그러니까 원인은 뭔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건데 이게 문명 실패와 워싱턴의 정치 실패 그리고 달러 힘의 남용에서 비롯된 걸로 저는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의 지금 출발점이에요. 자, 봐보세요. 연준의 그러니까는 통화신용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뭐예요?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입니다.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에요. 근데 물가 안정이 2%를 삼을 때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달리 연준이 삼고 있는 물가 안정의 기준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그것도 근원이 아니라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미국은 개인 소비 지출을 사용을 하고 있죠. 개인 소비 지출과 이 소비자 물가 상승은 개인 소비 지출은 말 그대로 개인들이 소비하는 모든 지출을 다 포함하는 거고 통계청에서 우리가 집계하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샘플을 정해가지고 샘플을 한 465개인가요? 한 그 정도 500개 미만의 샘플을 정해가지고 그걸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부터인가 아마 연준도 이걸 바꾼 거죠.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과 농산물 가격은 제한. 예? 이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 가지고 보죠. 이거 가지고 2%를 보죠. 그런데 이 연준이 책정한 이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의 목표치가 2%입니다. 2%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21년 3월부터 2%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게 2022년, 그로부터 1년 후인 2022년 3월부터 인상했는데 문제는 인플레율이 연준이 목표하는 그 물가 목표치를 1년 전부터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급등을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최고점을 찍었었죠. 2023년 2월 달에 5.4%를 돌파했었으니까요. 오히려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부터 약간 꺾이기 시작하죠. 금리 인상하기 시작한 때부터 꺾이기 시작하죠. 3월부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금리가 꺾이기 시작한, 막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올라갈 때는 2021년도에는 외면하고 있다가 2022년도에 꺾이기 시작할 때부터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죠. 가속 페달을 밟죠. 2020년 지난해 7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연준이요. 1년에 8번 그러니까는 FOMC 회의를 하는데 1월 말 2월 초 한 번을 건너뛰고 3월 달부터 계속 했으니까요. 7차례 인상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듯이 4번을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당시에 이거 자이언트 스텝이지 막 이렇게 막 표현했잖아요. 예? 근데 2번을 0.5%. 소위 말해서 빅스텝인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학문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0.25씩 베이비 스텝으로 하던 것을 굉장히 그러니까는 예외적으로 빠른 속도로 했다 이거죠. 가속 페달을 했다 이겁니다.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자, 연준이 그러니까 2020년대 빨리 그게 빠르게 이제 가속 페달을 밟게 된 것은 뭐냐면요. 인플레 요인이 처음에는 공급 측 요인에서 그랬잖아요. 소위 말해서 2021년도에는 뭐 공급망 교란이니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이제 2023년도부터 유가가 급등하면서, 근데 이게 제가 과거에 얘기했잖아요. 2022년도 봄부터는 서비스 쪽으로 불이 옮겨왔다고. 내수로 이동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공급 측 요인에서 불이 붙었던 것이, 인플레라는 불이 붙었던 것이 2022년 봄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분야로, 서비스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예? 이게 다 보니까 뒤늦게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 1년 동안에는 이렇게 이걸 방치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리언 사건, 이게 그러니까 연준의 그러니까 커다란 실수로 이렇게 지적을 해오고 그랬던 거죠. 과거에 소개했듯이요. 근데 연준은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방어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급망 정상화의 지연.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소비가 살아나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팬데믹 후유증에 따라서 공급망이 정상화가 안 되면서 이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을 했던 거 아닙니까? 연준은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진단했던 거잖아요. 근데 일시적이 아니라 연말까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계속 갔단 말이에요. 3월달부터 해가지고요. 이 판단 미스가 어디에서 생긴 거냐 이거죠. 거기다가 또 연준은 뭐라고 했냐면, 연준은 이제 그러니까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도 추구하잖아요. 고용 안정도 추구하잖아요. 근데 연준은 뭐냐면은 팬데믹이 우리가 코로나 터지면서 사실 사람들이 노동 활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고 싶어도요. 그래서 실업률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소비 활동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기도 어려웠잖아요.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급등하고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것이 교과서 쪽으로 보게 되면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후유증으로 나타난 것이,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것이 경기가 아직 회복 안 됐다는 걸 해석을 했죠. 경기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걸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비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 거였었잖아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요. 예? 연준이 잘못 해석한 거죠. 자, 이거 봐보세요. 왼쪽이 팬데믹 전후의 실업률 추이입니다. 오른쪽이 금융위기 전후의 실업률이에요. 금융위기는 경제적인 요인이죠.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경기 침체를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면서 자산가치 하락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실업률이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한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안 됐었죠. 안 됐어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는 봐보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하늘 높이 그냥 치솟잖아요. 실업률이요. 금융위기 때문에 더 많이 치솟아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바로 다시 그런데 이게 정상으로 다시 복귀해버리잖아요. 왜? 이게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노동활동을 못하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고용을 못한 게 바이러스로 그러니까 경제활동 자체를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긴 거니까 성격이 틀리죠. 근데 팬데믹 이후에도 이 실업률이 높아진 것을 그냥 경기 미회복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건 무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경기 미회복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죠? 아, 우리 피디님 나 저기 물 좀 예, 제가 준비한 물이 다 마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소비지출 추이도 봐보세요. 소비지출 추이도 보게 되면 이게 실질 소비지출입니다.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한 소비지출이에요. 왼쪽이 팬데믹 전후입니다. 오른쪽이 금융위기 이후예요. 소비지출을 보게 되면요.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급락하잖아요. 아,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게 됐으니까 소비가 그러니까는 소비 억제를 강요받은 거잖아요. 돌아다니지 않게 하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요?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바로 복귀돼가지고 원래 추세선으로 돌아갔잖아요. 기울기를 보게 되면 완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2021년 봄부터. 그렇죠? 근데 금융위기 이후 봐보세요. 금융위기에는 경기 침체로 소비가 이게 침체하잖아요. 쭉 가라앉았었잖아요. 가라앉았었는데 회복이 되지면 어떻습니까? 원래 추세선으로 복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이거는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침체였던 것이고요. 진짜 말 그대로 경제적인 요인이었던 것이고, 오른쪽은 비경제적인 요인이었다 이겁니다. 비경제적인 요인이니까 경제가 그러니까는 팬데믹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경제활동은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죠. 근데 금융위기 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내상을 입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내상을 입다 보니까는 그것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원래대로 그러니까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죠. 예? 그렇죠? 원래대로 돌아가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왼쪽은 봐보세요. 그냥 바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요. 왜 그러냐?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경기 침체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똑같이.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경기 침체와 다른 경기 침체잖아요. 이거는요. 예? 그래가지고 금융 완화를 지속하겠다? 이거는 이런 오른쪽 같은 상황 속에서는 금리 인하가 맞지요. 금융 완화가 맞죠. 오른쪽 상황은요. 예? 돈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근육이 다 줄어들었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보조적인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 뭡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저것도 지팡이도 짚어야 되고 그러듯이요. 그럴 때는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건 팬데믹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그냥 원래대로 복귀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이 그러니까는 다른 성격인데 그러니까 같은 식의 처방을 그러니까 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팬데믹 완화에 따라서 소비는 바로 정상화가 됐단 말이에요. 소비 정상화를 넘어서 팬데믹 동안에 3년 동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강제 저축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그러니까는 못하도록 강요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많이 쌓인 거야.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요.
3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도 개인 저축률이 여전히 지금 더 높아요. 팬데믹 전 3년은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월 평균 8.0%였는데 소득 대비 개인 저축률이 이게 10%가 아직도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한 소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소비가. 그 다음에 고용 같은 경우는요, 고용률은 그러니까 아직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요? 사람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노동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잖아요. 재택근무를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싶어. 그렇죠? 그리고 고령층에서는 많이 그냥 그러니까 아예 떠나버리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 실업률은 지금 1969년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 수준이야. 근데 고용은 그러니까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안 들어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겁니까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굉장히 압력이 큰 거죠. 노동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고용은 지금 여전히 아직도 괜찮은 편이잖아요. 최근에 좀 둔화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괜찮은 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어떻습니까요?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중단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인플레이는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태 속에서 고용은 여전히 아직도 괜찮아. 그러니까 5월 달에 지금 한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나타나는 고용이라든가 소비의 이 상황은 과거 금융위기 때라든가 과거 경기 침체 때하고는 전혀 다른 원인이고 다른 양상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왜 생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이 감염병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감염병은 왜 생긴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실패한 결과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후변화 문제 얘기하듯이. 이건 이른바 산업문명의 실패잖아요. 문명 실패의 결과물이잖아요. 문명 실패의 결과물을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한다? 이건 넌센스지요. 넌센스지요.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앙이 일어났어.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집 밖을 못 나가겠어. 그러면 그 못 나가는 동안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해줘도 근데 제대로 소비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소비를 못하는 거하고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소비를 못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소비가 줄어들 때는 돈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죠. 돈을 풀어야 되죠. 근데 문명 실패로 어떤 자연적인 재앙으로 생긴 거를 돈을 푼다고 해서 이게 돈을 푸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방편책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처방이 아니었었는데 그 본질적인 처방 그걸 가지고 본질적인 처방으로라고 생각하려다 보니까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판단 미스가 발생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게다가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주제에서 핵심인데 인플레가 21년 3월 달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잖아요. 인플레가 일어나게 되면요.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요?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금리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 플러스 추가적인 그러니까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소비를 유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라는 것은요. 금리하고 채권 가격 수익률이 같은 거니까는 채권 가격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인플레가 급등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권 가격이 안정이 되고 있었어요. 뒤에서 저걸 보여드리겠지만은 금리가 안 오르고 있었다 이게 시장 금리가요. 근데 이거를 되게 우리가 시장에다만 놔두게 되면은 자금의 수요와 자금의 공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리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안 오른다는 얘기는 자금의 수요가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경기가 안 좋을 때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안정된 것을, 즉 채권 수익률이 안정된 것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이유가 연준이 달러를 프린트해가지고 채권을 막 사들였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채권 가격을 떠받쳐줬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해석을 엉뚱하게 해석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채권의 수익률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미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 경제에서는 애담 스미스가 가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듯이 굉장히 강한 은유적인 표현을 했듯이 가격에는 많은 정보가 담깁니다. 모든 정보가 담기잖아요. 가격에는요. 그래서 그 가격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선택을 하게 유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장의 가격, 금융시장의 최고의 가격은 뭡니까? 채권의 수익률이거든요. 채권의 수익률을 근데 연준이 자기가 마음대로 그걸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 금융시장의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기능을 못하게. 그걸 망가뜨려 놓은 거죠. 누가? 연준이 망가뜨린 거죠. 예? 망가뜨리는데 그게 왜 망가진 겁니까? 달러를 그냥 막 찍어내가지고 채권 시장에 막 개입한 거 아닙니까? 달러 패권을 남용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고 나서 잘못 해석한 거야. 잘못 해석한 거라고요. 그래서 달러 패권 남용의 결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겁니다. 거기다가 뭐냐면은 뒤늦게 이제 2022년 2월 24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가 이제 유가 급등이 이제 가세하다 보니까는 연준도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오래 가겠구나 해가지고 금리 인상 열차에 올라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부터 7차례에 걸쳐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린 거 아닙니까? 빠른 속도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 채권 가격이. 1985년 4월 1일에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미 국채 시장 가격이 액면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2조 달러 가깝게 그러니까 차이가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예? 이렇게 돼버렸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뭡니까? 워싱턴 정치 실패의 결과잖아요. 미국이 이것도 패권 유지를 위해서 사실은 그한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 이제부터 자료를 통해서 봐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요. 금융위기 전후부터 해서 최근까지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PCE,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입니다. 연준이 물가 안정의 목표로 삼는 게 2%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봐보세요. 2009년부터 팬데믹이 있기 전인 2020년 1년 달까지요. 2% 이내에서 관리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양쪽 안으로 돈을 엄청 풀었어. 연준이 마찬가지로 3조 6천억 달러 대체대조표를 팽창시킬 정도로요. 그런데 돈을 푸는데 물가 안 올랐잖아요. 인플레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2020년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니까는 물가가 거의 바닥에서 이렇게 기었잖아요. 그러다가 2021년도부터 이제 경제활동이 다시 이제 복원되어지면서 21년 봄부터 어떻게 됩니까요?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2%를 돌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 이미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5.42%까지 올라가잖아요. 쉴 새 없이 쫙 올라가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2.05에서 5.42%까지 올라갈 동안에 연준은 뭐냐면은 그냥 방치한 거죠. 방치한 거야. 거의 1년을 방치한 겁니다. 예? 방치한 거야. 그러고 나서 5.21%로 3월 달부터 그 다음부터 좀 꺾이기 시작할 때 5.4%를 꺾이기 시작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올리기 시작한 거야. 그 최근 2월 달에 4.6%로 이제 그러니까 나타나고 3월 달까지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인 거죠. 예? 여전히 높은 상태죠. 2%가 목표치니까요. 예? 여전히 높은 상태죠. 그럼 얘 2021년 이 1년 동안에 왜 방치했냐 이거예요. 왜 방치했냐 이거죠.
연준이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급망 정상화 지원, 고용 미회복 이런 걸 가지고 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황이 그러니까 실업률 증가라든가 소비 지출 감소가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생겼던 게 아니라 이거죠. 제가 봐보세요. 미국의 실업률 추이입니다. 연준이 그 당시 했던 게 뭐냐면 21년 3월 달에 즉 연준의 물가가 그러니까 2%를 돌파하기 시작할 때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6%에 섰습니다. 6.1%요. 그러니까 연준이 볼 때는 이 실업률을 보고서는 아직 연준은 고용 안정도 추구해야 되는데 고용이 지금 미회복이 된 상태고 이걸 이제 경기 미회복으로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실업률이 이렇게 급등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경기 침체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었잖아요. 이거를 경제적으로 실업률이 생겼을 때 그때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재앙으로 실업률이 높아진 것을 돈 풀어가지고 그게 해결됩니까? 자연재앙이 끝나야지만 해결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화되면서 급속하게 그러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앞에서도 그런 거 보였지. 실업률이 급속하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고용이 3.6%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물가에 초점 맞춰서 한 건데 고용 지표, 실업률 지표를 너무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석한 거죠. 이건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경기적인 거는 그 결과물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문제인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이게 생긴 실업률이 이렇게 급등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채권 수익률을 망가뜨렸습니다. 시장 금리를 망가뜨린 거야. 누가? 연준이요. 예? 자, 봐보세요. 위에 게 단기 시장 금리의 가장 바로미터가 뭡니까? 미 국채 3개월 수익률이잖아요. 요 빨간 박스로 해놓은 기간이 언제냐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 그러니까 인플레이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연준이 근데 금리를 안 올렸던 시기. 그때 아니 인플레이율이 2%에서 5%, 5.4%까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어떻게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질 않냐고요. 예? 인플레가 그렇게 이렇게 막 수직 상승하게 되면은 채권의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올라가잖아요. 모든 채권의 기준이 되는 미 국채 수익률이 안 올라가지니까는 시장금 다른 민간 기업들의 금리들 대표적으로 단기물이 뭡니까요? CP 기업보험이잖아요. 기업보험 수익률이요. 이것도 봐보세요. 안 오르잖아. 빨간색 박스인 게 그 기간입니다. 인플레이율이 그러니까 급등했던 기간에 채권 수익률이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아니 인플레가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은 그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채권 가계가 수익률에는요. 근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왜? 미 국채 수익률이 반영이 안 되니까 나머지 민간 기업들도 다 반영이 안 되지죠. 그렇죠? 2년물도 봐보세요. 2년물. 미 국채 2년물. 이것도 오히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이 뭐냐면은 민간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수익률, 그러니까 회사채 수익률 중에서 그 투자를 권유하는 등급, 이 BBB잖아요. BBB. 마지막 그것조차도 안 오르잖아요. 안 오르잖아요. 어떻게 채권 수익률이 그렇게 인플레이율이 1년 동안 계속 오르는, 급등하는데 채권 수익률이 안 오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망가졌기 때문인 거죠, 뭐. 채권 시장이 망가진 거예요. 누가 망가뜨렸느냐? 연준이 망가뜨린 거죠. 연준이 채권을 그러니까 막 매입하면서 채권 가격 하락을 막은 거 아닙니까? 예?
막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10년물. 10년물도 구하죠. 10년물도요.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모기지 금리조차도 안 오르잖아요. 인플레이율이 그렇게 오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 오를 수가 있냐고, 채권 수익률들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과거에 그런 보였죠. 예? 채권 시장에, 미 국채 시장의 큰 손은 연준이라고. 연준이 거의 한 40%를 보유하고 앉았으니까. 예? 돈 찍어내가지고 다 매입했으니까요. 예? 그렇죠?